안녕하십니까, 야담 선비입니다. 가난한 스님과 소장수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어느 깊은 산속에 집신을 삼아 팔아서 생계를 꾸려가는 가난한 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장이 열리는 날에 그동안 미뤄왔던 물품들을 사려고 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 옆 풀숲에 보자기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주워서 열어보니 돈이 20냥이나 들어있습니다. 20냥이면 현재 가치로 200만원 정도입니다. 꽤 큰 돈입니다. 아이고, 이걸 잃어버린 사람은 애가 타겠구먼. 어찌 찾아줘야 하나? 그리고는 스님이 가지고 있던 2냥도 그 돈주머니에 함께 넣고는 길을 재촉합니다. 한참 뒤 저 멀리 보이는 주막. 여기는 지난번 호박씨 까먹던 주막인데 마이너스는 좀 해결됐으려나?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스님, 식사하시려고? 아니, 물이나 한 잔 주시구려. 잠시만 기다려보시오. 어떡하실 거냐고요? 지금 이 양반 완전 백제라 이거네? 아니, 무슨 일이요? 글쎄, 손님이 지금 밥을 다 자시고는 돈을 잃어버려서 밥값이 없다 하시잖아요. 지난달부터 계속 마이너스인데. 예? 아니, 잃어버린 돈이 얼마요? 20냥이요. 돈 담긴 보자기, 그 색깔이 어찌 돼요? 붉은 빛이 도는 보자기요. 그럼 그대가 주인 맞소이다. 자, 여기. 참, 내 돈 2냥은 꺼내놓고. 잠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2냥은 왜 꺼내시오? 아니, 이것은 내 돈이요. 지금 뭔 소리를 하시는 게요? 내 돈주머니에서 다 내 돈이요. 아니, 잃어버린 돈이 20냥이라 하지 않았어? 그건 소사야 할 돈, 큰 돈만 얘기한 거고 자잘한 2냥은 얘기하지 않았어. 닭 사야 할 돈이요, 닭 2냥은. 아이고, 잘됐네. 자, 빨리 밥값이나 치르시오. 놀랬잖아요. 아니, 이런 사람을 봤나? 뭐요? 내 돈을 내 돈이라 하는데 빨리 내놓으시오. 이런 천벌 받을 사람이 있나? 장날에 소사러 가야 하오. 빨리 내놓으시오. 장사해야 하니 여기서 이렇게들 싸우지 마시고 빨리들 관하러 가보시오. 사또가 젊은데 완전 잘생기고 똑똑해. 그럽시다. 관하러 갑시다. 그래, 좋소. 참, 또 돈을 안 주고 간대, 인간들. 이 사또는 지난번 그 기름장수 돈 해결한? 무슨 일들이요? 이 스님이 내가 잃어버린 돈 22냥을 주었는데 2냥은 자기 거라 우기고 있습니다요. 사또, 어찌 이런 날벼락이 있단 말이요? 내가 주운 돈은 20냥이요. 그 돈주머니 안에 내 돈 2냥을 같이 넣어둔 것 뿐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솔직히 말했으면 사례로 2-3푼은 던져주겠구만. 이자가 지금 조용히들 하시오. 사또 한참을 무언가 생각하더니, 그래, 소장수 자네가 잃어버린 돈이 22냥이라 그랬나? 네, 분명 22냥이옵니다. 스님께서 주우신 돈은 20냥이라 했소. 네, 제가 어찌 거짓을 말하겠소이까. 자, 그럼 이제 둘 다 그냥 돌아가시오. 네? 소장수, 그대가 잃어버린 돈이 22냥이라 했으니 저 스님이 주운 20냥은 그대의 돈이 아닌 것이다. 그 잃어버린 돈 22냥을 정확히 주운 사람이 나타나면 즉시 알려줄 것이야. 그러니 돌아가서 기다리게. 스님 또한 그 주운 20냥의 진짜 잃어버린 돈의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그 돈을 잘 가지고 계시오. 관하로 신고가 들어오면 연락하겠소. 듣던 대로 현명한 사또입니다. 아니, 스님, 가만히 생각해보니 요즘 더워서 제가 착각을 했나 봅니다요. 닭살돈 2냥은 오늘 가져오지 않았는데 아이고, 미안하게 되었소. 제발 제 돈 20냥 돌려주시오. 하하하하.
이제부턴 착하게 사시오. 무더운 여름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 조심하며 웃으면서 지냅시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인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학 이한놀이 새로 장가를 든 뒤에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한밤중까지 술을 거하게 마시게 됩니다.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종로 골목 안 대문 앞에 기대어 있다가 그곳에서 깜빡 잠이 들어버립니다. 잠시 후 그 집 하인들이 나와서 동학을 발견하고는 에휴, 신랑이 취해서 여기 쓰러져 있네 그래요? 그리고는 동학을 들쳐매고는 신방의 님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 비몽사몽의 그 동학이 깨어나서 아이고 우리 예쁜 부인 이러면서 그 신부와 동침을 합니다. 자, 다음날 새벽에 깨어난 두 사람 서로를 쳐다보고 기겁을 합니다. 여기가 네 집이요? 그대는 누구시오? 동학이 놀라 자빠집니다. 그 옆에 있던 신부도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잠시 후 서로의 자초지정을 들어보는데 그 집 역시 혼인을 한 지 3일이 지났는데 신랑이 전날 밤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 것이고 집 앞에 쓰러져 있던 동학을 그 하인들이 그 신랑인 줄 알고 데려다 눕힌 것입니다. 그 하인들이 그 신랑을 그렇게나 못 알아봤을까요? 신부집이라서 그렇습니다. 신부집 하인들이라 새로 들어온 신랑을 구분 못한 거죠. 신부야 뭐 시골리지도 얼마 안 되고 불 꺼진 방이라 몰라봤을 거고. 암튼 지금 완전 큰 사단이 났습니다. 그냥 외간 남자랑 그냥 잔 거잖아요. 이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그러자 신부가 한참 만에 답을 합니다. 이것도 하늘에서 내려준 연분입니다. 부녀자의 도리로 본다면 내가 한번 죽으면 그만이지만 무남 동료 외동 따인 제가 죽는다면 훗날 우리 부모는 의탁할 곳도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내가 그대의 소실이 되어 후위를 기약함이 어떨는지요. 그 말도 참으로 일리가 있어. 하지만 내 나이 아직 약관도 되지 않았고 장가를 든 지도 얼마 되지 않은 데다가 집안의 교훈이 몹시 엄하고 나 또한 과거 시험에 아직 급제를 못한 터라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소.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홀로 지내시는 난군의 이모나 고모님이 계신지요? 이모님이 한 분 계시오만 그렇다면 속히 길을 재촉하여 저를 이모님 댁에 두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서로 만나서는 안 되며 급제 후 시간이 흐른 뒤에 양가의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그제서야 한 집에 지내는 것이 어떠한지요. 동학이 한참을 생각한 후에 그리 합시다 얘기하고 새벽녘 그 길로 말을 달려서 동학의 이모 집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그 신부를 내려주며 마음이 고운 분이니 친어머니처럼 대해주실 거요. 바느질이나 도우며 기다려주시오. 내 곧 기필코 다시 찾아오리다. 그 길로 동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떠나버립니다. 그 시가 신부집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급히 사람을 보내 신랑 집에 알아보니 본래 신랑은 어젯밤에 술이 떡이 된 채로 본가인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참 그 신랑도 웃깁니다. 신부 놔두고 마마보이였나요? 아무튼 결국 엉뚱한 신랑과 사라진 걸 알게 된 신부집은 엉망진창 난리통이 되었습니다. 그냥 아유, 그 이쁘고 착한 애가 어찌 이런 일을 벌인단 말이오. 현명한 아이이니 분명 무슨 사연이 있을 터 너무 걱정 마시구려 부인. 그리고는 그 즉시 신부집에서는 그 일을 숨기고 신부가 어젯밤에 괴질로 갑자기 숨졌다고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는 가짜 염을 하고 헛장사를 급히 지냅니다. 한편 그 이모집을 떠나온 동학은 밤낮 없이 공부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본래 명석한 터에 노력까지 더해지니 그 문장이 날로 통달해져 몇 해가 지나지 않아서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합니다. 그제서야 동학은 연로한 부모님께 그동안의 일들을 자초지종 설명을 드리고 그 이모집에 있던 그 신부를 데려와 소실로 삼습니다. 그 신부의 집에도 알리려 떠나는 동학에게 고운 빛깔의 비단 조각을 하나 내어주며 신부가 말합니다. 말만으로는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비단 조각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통역관인 저희 집안에서만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비단이니 분명 알아보실 겁니다. 그리고는 동학이 그 신부집에 가서 비단 조각을 내보이며 그간의 자초지종들을 설명합니다. 이에 그 신부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하늘이 그리 맺어준 인연일세 그려 이제 우리 늙고 병든 내외가 죽어서 제사상이라도 받아볼 수 있게 되었네 그려. 그리고 그 신부아버지가 동학의 풍채를 보니 훗날 재상이 될 관상입니다. 외동딸을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그 집안의 모든 전답과 노비, 전 재산을 동학에게 건넵니다. 졸지에 동학은 장안의 갑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장인에게서 물려받은 모든 재산은 그 외동딸인 소실 부인이 관리토록 했는데 그 부인은 어지르고도 현명하여 그 가산들을 다스리는데 한치 거트림도 없습니다. 더불어 남편 받드는 일에도 모든 정성을 다합니다. 동학의 집이 대대로 소문난 부자로 알려진 것도 모두 그 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인 어른의 선견대로 훗날 동학은 형조 판서경 홍문관 대제학의 재상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보면 참으로 운명이 바뀌는 것은 찰나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도 버티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좋은 운명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끔 쥐뿔도 모르면서 설치기는, 그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하기는 그러잖아요. 쥐뿔도 모른다는 말은 어떻게 유래되었을까요? 쥐에 뿔이 달린 건가? 자, 지금부터 재미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시간이 날 때마다 농사 등에 쓰일 새끼줄을 꼬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조그만 생쥐 한 마리가 다가오는 겁니다. 남자는 그 생쥐가 너무나 앙증맞고 귀여워 먹다 남은 밥이나 나무 열매 등을 챙겨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생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남자가 새끼줄을 꼴 때면 나타나서 군것질도 하고 그 남자 주변에서 놀다가 갑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 생쥐는 워낙 잘 챙겨 먹어서 그랬나요? 포동포동한 다 큰 쥐로 자라납니다. 그래도 여전히 새끼쥐를 꼬는 그 남자 곁에서 하루 종일 놀다 갑니다. 자, 그런 어느 날 남자가 농사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와 똑같이 생긴 남자가 떡하니 마루에 앉아있는 겁니다. 남자가 놀라 자빠집니다. 웬 놈인데 남의 집에 있는 것이냐? 그러자 그 똑같이 생긴 남자도 소리칩니다. 너야말로 누구인데 남의 집에 와서 행패인 것이냐? 남자가 미쳐버립니다. 말문이 턱 막히죠. 옆에 있던 부인은 놀라 나자빠집니다. 집안 제삿날이며 돌아가신 부모님, 그 부인의 이름 등을 둘 다 막힘없이 술술 얘기합니다. 남자도 부인도 미칠 지경입니다. 그때 부인이 무언가 떠오른 듯 묻습니다. 부엌에 있는 큰 대접 그릇이 몇 개입니까? 진짜 남자가 순간 당황합니다. 부엌에 잘 들어가지도 않는데 어찌 그 그릇 개수를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 똑같이 생긴 가짜 남자는 정확히 답을 합니다. 큰 대접 그릇은 전부 7개요. 결국 진짜 주인 남자는 모질게 두들겨 맞고는 쫓겨나고 맙니다. 그리하여 똑같이 생긴 그 가짜 남자가 그 집의 주인이 되었고, 진짜 주인 남자는 억울함에 거의 정신줄을 놓은 채 몇 달 동안을 집도 절도 없이 떠돌게 됩니다. 어느 길가 모퉁이에 주저앉아 한숨을 길게 내쉬는 그 남자에게 지나가던 노스님이 다가옵니다. 젊은이, 어찌 그리 상심이시오? 그러자 그 남자는 그간의 자초지종을 하소연 드립니다. 얘기를 듣고 난 뒤 노스님이 말합니다. 그 가짜는 그대가 먹거리를 나눠준 생쥐라오. 그놈은 그대 집에 살면서 부엌의 음식들을 훔쳐 먹다 보니 그릇이 몇 개인지 부엌 살림까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오. 이런 죽일 놈의 지새끼, 당장 가서 때려 죽여야겠소. 그런 남자를 노스님이 말립니다. 어림없는 말이오. 그놈은 이미 그대가 주는 음식들을 얻어먹으면서 그대의 모든 전기를 빨아들여 영물이 되어버렸소. 그러하니 쉽게 죽일 수는 없소이다. 그러면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노스님은 작은 보자기 하나를 건넵니다. 이 보자기를 꼭 감추어 가져가서 그놈 앞에서 펼쳐 보이시오. 남자는 연신 엎드려 절을 하며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온 남자.
그 집 마루에서 자신의 부인과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가짜 주인이 그 남자를 발견하고는 네 이놈! 그렇게 혼쭐이 나고도 어찌 또 찾아왔느냐? 부인도 놀랍니다. 자, 남자가 그 가짜 주인에게 아무 말 없이 걸어가 스님에게서 받은 보자기를 풀어헤칩니다. 그러자 보자기 안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튀어나옵니다. 이를 본 가짜 주인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려 하지만 순식간에 고양이가 달려들어 그 가짜 주인의 목을 물어뜯습니다. 순간 그 가짜 주인이 생쥐로 변해서 찍찍거리며 고통스러워합니다. 남자가 호통을 칩니다. 이놈아, 찍찍거리지 말고 헛소리나 더 찌끄려 보거라. 이를 지켜보던 부인은 놀라서 기절해버립니다. 그날 밤 주한상 앞에 마주 앉은 진짜 주인 남자와 부인, 그동안의 일들을 말해주자 부인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남편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부인, 당신은 나와 그만큼 살았으면서 쥐뿔도 모른단 말이오. 어찌 내 뿔과 쥐뿔도 구별 못했어. 여기서 뿔이란 그 남자의 거시기를 말하는 옛 언어입니다. 내 거시기와 쥐새끼의 거시기도 몰랐냐고 부인을 막 혼낸 겁니다. 부인은 싹 빨개진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잘 살았다 합니다. 여러분은 쥐뿔인지 아닌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닭이 산소에 가다니요? 어찌된 영문일까요? 어느 고을에 한 양반이 살았습니다. 다음날 일찍 성묘길을 떠나야 했기에 새벽 일찍 밥을 먹겠다고 계집종 은실에게 말합니다. 은실은 밤잠도 설치며 새벽에 일어나서는 아침밥을 짓고 그 상전 나리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아오는데도 그 상전은 기척이 없습니다. 걱정이 된 은실이 그 안방으로 가보는데 헐, 상전 나리는 방에서 그 일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미친, 남은 잠도 못 자게 만들고 지는? 아니 그리고 조상 성묘가 하는 날 아침에 이런 망나니 같은 인간이 있나? 은실의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냥 잠도 못 자고 지금 새벽부터 일어나서. 자, 날이 이제 훤히 밝았습니다. 그제서야 그 상전이 의관을 갖춰입고 부인과 함께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은실에게 다급히 말합니다. 너무 늦었구나. 아침밥을 먹고 갈 수는 없겠다. 얼른 보자기에 싸주거라. 후다닥 어서. 이런 씨, 아유 얄미워 미칠 것 같지만 부엌으로 달려가 정신없이 음식들을 담습니다. 뭘 이리 꿈을 대느냐. 은실이 부랴부랴 달려나와 상전에게 그 보자기를 전달하려는데 그때 마침 마당에서 암탉과 수탉이 교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은실이 입을 찔럭거리며 다가 너도 산소에 가느냐? 그 상전 부부는 서로 돌아보며 부끄러워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헛기치는 소리만 가득 울려 퍼집니다. 그 우라통이 차올라 터져버린 은실의 소심한 복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상이몽이라? 서로 어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함께 보러 가시죠. 옛날에 중국의 사신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초행길이라 신기한 듯 이리저리 둘러봅니다. 소문에 듣기로 조선이 예의 지국이라 하니 분명 저작거리 백성들 중에서도 그 학식과 인품이 뛰어난 이가 많다 생각하며 평양 땅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저 멀리 수염이 덥수룩한 천하장사 덩치의 한 장부를 보게 됩니다. 분명 비범한 인물이라 여기고는 손을 들어 큰 동그라미를 그려 보입니다. 그러자 그 장부는 네모를 그려 응답합니다. 사신이 이번에는 손가락 셋을 꼽아 보이니 그 장부 손가락 5을 펴 보입니다. 역시. 그리고는 자기의 옷을 들어 보입니다. 그러자 그 장부는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키는 겁니다. 중국 사신 크게 감탄합니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한양에 도착한 후
적객하는 대신에게 말합니다. 내가 중원에서 듣기로는 당신네 나라가 예의 지국이라 하더니 과연 헛소문이 아니었구려. 허허, 어떤 점을 보고 그러시는지요. 내가 평양에 이르러 길에서 한 장부를 만났습니다. 손을 들어 동그라미를 그려 보였는데 이것은 하늘이 둥글다는 뜻이었소. 그러자 그 장부는 네모를 그려 대답하였으니 이는 땅이 네모나다란 것이지요. 내가 다시 손가락 3개를 꼽아 보이며 삼재를 말하자 그이는 손가락 5을 펴 보이며 답하니 이는 오상을 이름이 아니겠소. 그리고 내가 옷을 들어 보인 것은 옛날에 의상을 드리워 천하가 다스려진 것을 말함인데 이에 장부는 손으로 입을 가리켜 보이니 말세에는 구설로서 천하가 다스려진다는 뜻이 아니겠소이까. 길에서 만난 장부가 이 정도인데 학식 있는 사대부들이야 더 말할 나이가 있겠소. 뭐 그 정도쯤이야 기본 소양이지요. 나중에 중국 사신이 돌아가고 난 뒤에 나라의 위상을 더럽힌 그 장부를 급히 수송을 한양으로 불러드립니다. 많은 비단 예물을 하사한 뒤 동그라미를 그렸을 때 그대는 어찌 네모로 답하였는가. 그가 동그란 떡을 먹고 싶었던 게지요. 하지만 저는 네모난 시루떡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럼 그가 손가락 3을 꼽아 보였을 때 왜 5을 꼽아 답하였나? 그는 하루 3끼를 먹기 때문에 3을 꼽았지만 저는 하루에 5끼를 먹어야 합니다요. 그럼 옷을 들쳐 보였을 때는 어찌 입을 가리켰는가? 그 사람의 관심사는 옷이었지만 제 걱정거리는 오직 먹는 것뿐입니다. 대신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다 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인상에 그리 생각하게끔 되었으니 좋은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근래에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표현을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중국의 공자도 자기의 평생 소원이 뗏목이라도 타고 조선에 가서 예의를 배우는 것이라고 하였듯이 예의 범절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낳을 아들이 10명인데 키울 아들은 7이라 어찌된 일일까요? 옛날에 우가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천하장사 같은 몸짓과 험상궂은 얼굴이었지만 마음씨만은 착한 우가. 그런데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5명의 아들을 낳아 키우며 겨우겨우 가족들 입에 풀칠하며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그 부인과 합방한 날에 또 덜컹 아들이 1명 태어납니다. 그리하여 6명의 자식과 마누라를 먹여 살리려 우가는 허리 한번 펼 날 없이 죽도록 일합니다. 어느 날 노스님이 우가네 집에 탁발을 옵니다. 집에 먹을 양식도 다 떨어져 가지만 마음씨 착한 우가는 좁쌀 한 줌을 시주합니다. 노스님이 그런 우가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더니 낳을 아들이 10이요 키울 아들이 7이네 하고는 행안히 떠나가 버립니다. 10명을 낳아 7을 키운다고? 그럼 나머지 3은 죽는 건가? 그나저나 앞으로 4을 더 낳는다고? 우가는 살아갈 일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뭔가를 단단히 결심한 듯 그날 저녁 부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기운이 창창하고 당신의 달거리가 끊어질 날이 까마득하니 식구가 계속 늘어날 게 불보듯 뻔하오. 큰아이가 16, 둘째가 14이니 우리 밭대기 농사는 당신과 아이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오.
나는 2, 3년 이곳을 떠나 한양에 가서 머슴살이로 세경을 받아오겠소. 그게 우리 가족 모두가 살 길이요. 그 우가와 부인이 부둥켜 안고 웁니다. 자, 다음날 길을 떠나는 우가 며칠 후 고향에서 300리터 떨어진 한 마을을 지나는데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지나가던 선비에게 다급히 묻습니다. 날이 이 동네에 하룻밤 묵어 갈 주막이 있는지요? 없어. 주막이 있는 동네까지는 반나절을 가야 하는데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그냥 자고 가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리. 그 선비네 집은 그 동네의 맨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대골 같은 부잣집이었습니다. 이 동네까지 어찌 발길이 닿았는지 선비가 묻자 우가는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글은 읽고 쓸 수 있어. 어릴 때 조부께서 가르쳐줘 사자소학의 명심보관까지는 뗐습니다. 아, 그럼 마침 잘 되었어. 내일까지 관아에 올릴 문서들을 정리해야 하는데 좀 도와주시겠어? 푸짐한 저녁상을 물린 뒤에 우가는 밤늦게까지 그 문서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줬습니다. 다음날 떠나려는 우가를 선비가 붙잡습니다. 그대 덕분에 중요한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소. 한양까지 올라가서 머슴자리를 구하느니 내 집에서 집사일을 맡아보는 게 어떠하오? 그 품삯은 톡톡히 쳐줄 테니 어차피 돈을 벌려고 떠나온 길 우가는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날부터 그 선비 집에 머물면서 집 안팎의 일들을 처리하는데 오래된 전답 목록을 새로 정리하고 소장농을 찾아가 작황을 판정해서 그 나눌 몫을 부과했는데 어찌나 공정한지 항의하는 소장농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버려진 땅을 새롭게 찾아내어 그 선비에게 보고하니 그 선비의 칭찬이 멈출 날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1년이 되자 선비는 우가에게 보통 머슴목의 2배가 되는 세경을 챙겨줍니다. 그날 밤 주안상을 앞에 두고 마주 앉습니다. 우집사는 아이가 몇이라 했지? 6입니다. 아들만. 자, 그러자 선비가 긴 한숨을 내쉽니다. 그 선비네 집에는 아이가 없어서 그 집안에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삼신 할미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런 대걸 같은 집에 아들 하나 점지하지 않을꼬. 자, 며칠이 흐른 날 밤 유난히 풀벌레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 소리에 잠을 설치던 우가 그 순간 방문이 살며시 열리며 한 여인이 방으로 들어옵니다. 소녀는 이 집 하녀의 이호입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곧 우가의 품에 안깁니다. 아,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 집 떠나와 1년 가까이를 참아온 그 아들을 6이나 만든 강력한 파워로 천둥 소리가 몰아치는 밤을 보냅니다. 날이 밝아오자 그 하녀는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그로부터 닷새가 지난 날 밤 또 한 여인이 하녀람에 들어오는데 지난번 여인이 아닙니다. 뭐죠? 자, 또다시 닷새가 지난 날 밤 또 다른 여인이 들어옵니다. 이전처럼 폭풍 같은 밤을 보냅니다. 자, 그로부터 석 달쯤 지난 어느 날 밤 집주인 선비가 불러가 보니 그 험상궂게 생긴 두 남정네를 우가에게 소개합니다. 이분들은 직원들일세. 내일 날이 밝거든 중주어머니 묘소에 함께 다녀오게나. 자, 다음날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인 감나무골로 함께 가는데 산 하나를 넘고 나서 잠시 쉬어가는 세 사람. 우가가 한 직원에게 묻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그게 뭐요? 산길 오르는 길에 먹이라도 죽이라고 그 술 한 병과 안주를 쌓아줍디다. 우가가 그 보자기를 받아 풀어서는 갑자기 술을 바닥에 버리고 고기 산적 안주는 멀리 백 던져버립니다. 고기 안주를 그 지나가던 동네 개가 주워 먹더니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우가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는 보침 안에서 쇠뭉둥이 하나를 꺼내들고는 직원들에게 소리칩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함을 알고 있다. 우리가 무슨 악연이 있으리요. 그대들도 단지 나리의 명을 받았을 터 어디 가서 낮잠이나 자다가 저녁 때 돌아가서 나를 죽여 잘 묻었다고 전하고 그 정자로 내 저고리를 가져가서 보인 뒤 돈이나 받아가시오. 나는 이 길로 곧장 고향으로 돌아갈 터이니 마주칠 일은 없을 거요. 그 천하장사 등신 우가의 불효령에 두 지간은 벌벌 떨 뿐입니다. 그냥. 자, 이게 어찌된 영문이냐면 어젯밤의 일이었습니다. 그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우가의 방으로 한 여인이 몰래 들어와서는 우집사님 조용히 들으십시오. 석 달 전 가장 먼저 이 방에 들어온 하녀가 저입니다. 저는 이 집의 안주인입니다.
두 번째 들어온 여인은 바깥 양반의 첫째 첩이고 마지막은 둘째 첩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바깥 양반이 시켜서 한 일입니다. 집안에 자식이 없으니 다행히 우집사님의 기운을 받아 셋 모두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깥 양반이 이 일들을 감추려 내일 쥐간으로 위장하는 이들에게 당신을 죽이게 할 겁니다. 그대의 시를 받은 아이도 생겼고 하룻밤의 깊은 인연의 작은 담례로 이를 알려드리오니 부디 고향 땅으로 무사히 돌아가 잘 사십시오. 아, 그렇게 된 일이군요. 자, 이제 우가는 그동안 모아둔 세견과 어젯밤 주인 마님이 고맙다고 몰래 사준 공부치를 허리에 꽉 싸매고는 고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문득 스님의 말이 떠오릅니다. 낳을 자식은 열이요 기를 자식은 일곱이라. 이곳에서 3명이 태어날 테니 그럼 고향에 있는 애들까지 합치면 9.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가 모자랍니다. 아무튼 거의 1년 반 만에 고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집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가가 고향집을 떠나기 마지막 전날 밤 그 마누라와 부둥켜 안고 막 울었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마지막 떠나기 전 그날 밤에 씨앗이 뿌려진 거죠. 자, 낳을 아들이 10명, 키울 아들은 7명. 맞네요. 여러분 행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세 가득한 선비 오선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선덕은 정통 양반 가문의 후손인데 관직에 나가지 못하게 되자 집에서 주구장창 글만 읽는 백수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 한두 해가 지나자 집에는 곡식 한 톨 남아있지 않는 빈털터리가 됩니다. 아침상에는 정화수 2사발만이 올려져 있습니다. 시원하고 좋구리여. 정신이 다 맑아지네 그리여. 양반인 선비는 자고로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아야 하며 어떠한 고충이 밀려와도 그 뜻을 굽혀서는 아니 되는 법이요. 부인 조금만 더 참고 가봅시다. 그 부인 또한 선비인 남편의 삶에 감명받은 바 그 배고픔을 쫄쫄 참고 그 남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처럼 단아하게. 하지만 이 뱃속에서 울려 나오는 그 소리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꼬로록 꼬로록 합창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나갔다 오리다. 오선덕은 매일 같은 시간에 밖으로 나가는데 딱히 갈 데도 없습니다. 백수인 거 티 안 내려고 하는 거죠. 아유, 나리님 출타하시는지요? 허허, 별일 없으신가? 그리고는 동네를 벗어나 종로통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다 보면 어이, 소석이 아닌가? 한잔하고 가게. 소석은 오선덕의 호입니다. 바쁜데 예조 김판서 대감이 찾아서 급히 가봐야 하는데. 그리고는 못 이긴 저 걸터앉아 탁주 한 사발과 국밥속 고기 한 점 더 얹어서 그냥 한 숟갈 뜹니다. 바빠서 이만 가네. 그리고 황급 일어섭니다. 원, 이 사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래도 자네는 항상 바쁘구만. 그래, 그만 가보게. 허허허. 한 숟갈만 더 뜨고 일어나야 하는데 잡지를 않는구만. 또 잡아주면 또 맞이 않아. 그냥 앉아서 또 국밥 한 숟가락 더 이렇게 먹고 오면 되는데 잡지 않는데. 자, 그리고는 청계천 길을 따라 그냥 시험시험 걷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나? 점심이나 먹으러 가야겠구먼. 오늘은 새로 생긴 시장통 냉면집으로 가볼까나? 일부러 소리내어 그렇게 말하고는 사람들을 스쳐갑니다. 자, 그리고는 종로 시장통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둘러봅니다. 돈도 없는데. 아이 쇼핑. 자, 그리고 국밥 하나 말아드릴까요 하는 주인의 그 오선비는 방금 요 아래에서 냉면 한 그릇 먹고 왔네. 그냥 물이나 한 사발 주셔. 뭐야 이 인간. 자, 그렇게 물 한 사발 얻어먹고 나와서는 이쑤시개로 이빨을 흡으면서 나옵니다.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새 국밥집 옆 고깃집 앞에 멈춰섭니다. 그래, 요즘 갈비 한 짝이 얼마나 받는가. 아이고, 나리님 잔치가 열리나 보죠. 자, 조선시대 때 갈비 등 고기라 하면 소고기를 말합니다. 한 짝이 대략 한 30kg 정도 그렇게 합니다. 허허, 열량만 주십시오. 마침 오늘 잡아서 좋습니다요. 자, 그냥 지나가다가 톡 한번 물어본 건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아이고, 갈비 한 짝씩이나 사가네 그래요. 아이고, 부럽다. 난감합니다 오선비. 그래,
잘 손질해 주게나.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리님. 저 개시였어. 보는 사람들 왜 이리 또 계속 몰려들습니까? 자, 한창 갈비 손질 중인 그 주인장에게 급히 얘기합니다. 아이고 잠시만, 돈을 안 가져왔네? 이런 난처한 일이 있나? 저 아래 동네에서 왔는데 다시 가져오기도 뭐하고 다음에 옴세. 그러시면 저희들이 후딱 배달도 해드리는데. 아이고 됐네, 뭘 그리 번거롭게. 아직 급한 게 아니라서 내 돈 가지고 다시 옴세. 그리고는 황급히 시장통을 빠져나옵니다. 자, 이제는 마땅히 갈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서 더 이상 걸어 다닐 힘도 없습니다. 요 코스가 오선덕의 하루 일과입니다. 저녁 어스름이 되자 부부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오선덕은 그 국밥 한 숟갈에 걸쳐있던 고기 한 점이라도 먹었지만 그 부인은 며칠째 먹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알아보시는 일들은 잘 되고 있는지요? 그렇소 부인. 잠시만 기다려 보시오. 개뿔은 뭘 알아봐요. 청계천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다음날 다시 출타합니다. 그 고고한 오선비가. 그런데 오늘따라 요깃거리 할 만한 끈덕지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배는 고파 죽겠는데. 그 순간 급히 달려가는 양반 한 무리들을 봅니다. 아휴, 오늘이 저 아래 딱바꿀 박대감 잔치라네. 몰랐네 그래요. 그러게, 빨리 가세. 그 순간 눈이 확 뜨입니다. 오선비가. 딱바꿀은 한참이나 먼데, 하지만 먼 게 됐습니까? 그 십리길 딱바꿀을 달려갑니다. 배고파 죽는데 지금. 박대감 잔치집 안에서 술도 한 잔 얼큰이 걸치고 온갖 진수성찬 막 먹어댑니다. 천천히 그래도 채통을 지키면서 손님들이 다 나갈 때까지. 자, 배가 터질 대로 터졌습니다. 그리고 저기 상 옆에 남은 시릇도 한 접시를 발견합니다. 저걸 싸 가져가서 부인을 주면 좋겠구만. 하지만 그 집에 일하는 애들 팍팍 눈치 줍니다. 다 갔는데 혼자서 남아서 막 다 먹고 있고. 에이, 선비가 그럼 되나 하고 그냥 일어섭니다. 채통. 자, 오선비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아이고 나리님, 오늘은 한 잔 걸치셨네요. 그래, 돈은 가지고 오셨는지요? 아이고 김서방, 그래 오늘은 고기 한 그릇 얼마나 받나? 혀 꼬부라진 소리로 말합니다. 4푼입니다요. 허허허. 4푼이면 4천원. 그냥 장난치는 거죠 그냥. 뭐? 저 밑에는 3푼 하던데. 에이, 거기서 사야겠구만. 아이고 그럼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아들이, 아버지 뭔 고기 한 근을 4푼밖에 안 한다 그래요? 아이고, 그래도 저 인간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털이라 사지도 못해 이놈아. 자, 오선비 집으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부인이 황급히 치마 속으로 뭔가를 감춥니다. 그 순간 오선비 그 오늘 잔치집 박대감 집에서 먹었던 그 비릿한 고기 냄새를 맡습니다. 뭐야 부인? 아닙니다, 그냥 들어가시지요. 술 한잔 얼큰하게 먹었겠다. 오선배 역정을 냅니다. 이거 고기 냄새인데 부인 몰래 고기 숨겨두고 지금까지 먹은 것이요? 아이고, 난 잔치집에서 그 선배 채통도 잊은 채 잠시 시루떡이라도 몰래 싸울까 생각했구만. 남편 몰래 그래 고기를 혼자 먹고 있었구만. 부인은 이런 고약한 일이 있나? 그리고는 술김에 강제로 달려들어서 그 감춘 막 치마 자락을 덜쳐냅니다. 그러니까 부인 속치마 자락이 나오는데 성한 곳 하나 없습니다. 온통 꿰맨 자국투성입니다. 술도 한잔 했겠다. 지금 오선비 배락이 없습니다. 지금 그 막 속치마까지 들쳐서 그냥 그 숨겨진 고기 한 덩을 뺏어냅니다. 자, 그 순간 오선비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 뺏어든 거는 죽은 쥐였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학처럼 우아한 그 부인이 그 죽은 쥐를 구워서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선비야, 왜 그랬니? 술 잘 쳐드시고 오셔서는 그냥 주무시지요. 그렇게 두 부부는 주저앉아서 아무 말 없이 밤새도록 웁니다. 자, 그대로 아침이 밝아옵니다. 오선비가 헛느낌에 말합니다. 선비? 얼어 죽을 개뿔이다 선비 양반. 부인 3년만 기다려 주시오. 그리고는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 길로 오선비는 개성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개성 시장통에서 정말 미친듯이 일합니다. 선비 양반인 거 감추고 밤낮 없이 잠 한숨 안 자고 정말 미친듯이 일합니다. 힘들어지려 그러면 쥐잡아 먹은 부인.
이 생각하면서 허드렛 일부터 해서 모든 일을 닥치는 대로 합니다. 그냥 3년 동안. 그리고 돈을 좀 모아서 포목점을 하나 차립니다. 근데 그 포목점이 그 시장에서 열심히 일한 오선비의 소문이 나서 날로 잘 됩니다. 그리고 1만 양을 가진 부자가 됩니다. 1만 양이라면 지금 가치로 한 10억 정도 되니까 부자 맞죠? 자, 드디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선비 긴 행차를 이끌고, 그리고 그 학처럼 우아한 부인과 눈물의 재회를 합니다. 부인, 잠시 기다려 주시오. 고기라도 사와서 잔치를 해야 하지 않겠소? 고기. 그 고기 때문에 그래도 정신 차린 오선비입니다. 김서방, 잘 있었는가? 아이고 나리님, 오랜만이네요. 고기 필요하셔요? 이번엔 소 한 마리 드릴값쇼? 비웃듯 말합니다. 아이고 어찌 알았나? 그래 한 마리 잘 손질해서 주게. 그래 얼마 받는가? 아이고 네네 그래 합죠. 나리님이라서 특별히 15냥만 받죠 뭐. 아버지 미쳤어요? 50냥은 넘게 받아야 하는데. 아유 걱정 마, 저 인간 돈 없어. 그냥 갈 거야. 아유 마침 저건너 김대감네도 잔치라서 미리 손질해둔 고기 먼저 내어드릴값쇼? 저 달구지에 실어놨는데. 아 그래 주면 고맙고. 허허허. 자 이제 봐라, 돈 안 가져왔다 그럴 거다. 자 여기 15냥 고맙네. 허허. 여봐라 무엇들 하느냐. 달구지 끌고 가지 않고. 그러니까 하인 여러 명이 달려와서 달구지만 끌고 가버립니다. 이게 아닌데. 자 집에 와서는 이제 진짜 고기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 합니다. 물론 그때부터는 허세도 부릴 필요가 없었겠죠. 허세, 아무 필요 없는 허세. 자 여러분, 우리 정말 힘들지만 다시 한번 열심히 일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리님, 그게 요즘 일도 없고 더워서 제가 잠시 실성을 했나 봅니다요. 50냥을 15냥이라 했네요. 낙장불입 일수불태네. 호호호. 아이고 나리님. 이번 시간에는 혈기왕성 청년 송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25살 청년 송반은 고향 진천 땅에서 명문 양반 가문의 외아들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 부모님들을 다 여의고 세상 천지간에 홀로 되어 지금은 한양에 올라와서 과거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번 시험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날도 시리에 빠져서 낙산 아래 시장통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송반이 지나가면 그냥 못 여인들이 다 일끔일끔 송반을 쳐다봅니다. 너무 잘생겨서 그렇습니다. 어깨도 막 딱 벌어지고. 자 그런 그가 시장통의 끝에 다다랐을 무렵 한 노인이 다가와서 끌어안고는 막 외칩니다. 아이고 더가 이놈아. 이에 송반이 정중히 말합니다. 어르신, 저는 덕이가 아니고 송반이라 하옵니다. 사람을 잘못 보신 듯 합니다만. 그러니까 뒤이어 하인 2명이 막 달려와서는 어른을 부축합니다. 아유 젊은이 미안하네 그래요. 우리 큰아들과 너무 똑 닮아서. 아닙니다 어르신, 찾으시는 아드님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게나 영영 안 들어올 걸세만 저 위에 올라갔거든. 아이고 어르신 송구합니다. 이 사람 참 내 아들과 외모만 닮은 게 아니고 심성까지 곱네 그래요. 내 이렇게 무례를 한 거 사과도 할 겸 내 집에 가서 차라도 한잔 하시겠나. 내 아들과 함께 차 마시는 기분일 텐데 그리 해주겠나. 착한 송빈이 기꺼이 그리 하겠노라 하고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낙산 아래 대저택으로 송반을 데려갑니다. 그곳이 전직 정승날이 유대감의 집입니다. 송반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유대감이 얘기합니다. 오늘이 우리 큰아들이 떠난 지 꼭 2회가 되는 날이요. 내 그대가 아닌 줄 알면서도 한번 불러보고 안아보고 싶어서 그러한 것이오. 상심이 그리 크시니 몸이 상하실까 걱정되옵니다. 아이고 이 사람 어찌 그리 말투까지 닮았누.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유대감은 송반이 외모뿐만 아니라 고운 심성까지 너무나 자기 아들을 닮아서 그를 쉽사리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간곡히 청을 합니다. 내 자네를 가까이 두고 내 아들 보듯이 하고 싶네만. 그리고 마침 늦지막히 본 둘째 놈 글 선생도 필요한 참이었으니 그리 해줄 수 있겠나. 내 그 처우는 제일로 쳐줄 테니 간곡히 부탁하네. 저 송반은 마침 노잣돈도 다 떨어지고 글 공부도 가르치면서 자신의 과거 시험 공부도 할 수 있으니, 그리고 무엇보다 일찍 세상을 떠난 자기 아버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그 유대감의 간곡한 청을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사랑채에 머물면서 그 둘째 아들 글을 가르치는데, 그 둘째 아들의 학문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막 늘어갑니다. 단지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글 선생의 착하고 고도한 심성까지 전해지니까 자연스럽게 그 학생 또한 그리 닮아서 그리 되는 모양입니다. 자, 그리하니 매일 아침 문안에서 오는 송반을 유대감이 얼마나 기특해 했을까요? 뭐 둘째 아들 글 공부 잘 가르쳐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자기 아들 쏙 빼닮은 그 송반이 매일 아침 문안에서 오니 자기 아들이 문안에서 오는 것처럼 얼마나 행복해 했을까요? 자, 그렇게 송반이 유대감 집에 들어온 지 두세 달이 흘렀습니다. 당연히 그 송반에 관한 일들이 99칸 대저택의 곳곳에까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깊숙한 안치에는 세상을 떠난 유대감 큰아들의 며느리가 지내고 있었는데, 거기에도 송반에 관한 일들이 시시각각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여종 은실이 호들갑을 떨며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마님. 그리고 진짜로 돌아가신 날이니까 완전 빼박, 헐, 대박, 똑같아요 똑같아.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에 그 젊디 젊은 과부는 발그스레진 두부를 감싸며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청하지 못합니다. 날이 밝자 며느리는 그 여종 은실을 앞세우고 살금살금 사랑채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멀찍이서 그 안을 엿보는데 그 앞마당에는 과연 훤칠한 송반이 유대감의 둘째 아들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송반과 눈이 딱 마주칩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2년의 시간, 그 꽃다운 나이에 세상 떠난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겨우겨우 견뎌오던 차에 그 남편을 쏙 빼닮은 송반을 보자마자 정신줄을 놓아버린 겁니다. 이에 은실이 급히 그 며느리를 부축하여 초소에 눕힙니다. 송반 또한 그 며느리를 처음 본지라 궁금해서 묻습니다. 조금 전 참으로 고운 여인 한 명을 봤는데 너는 아느냐? 이 집에 고운 여인이라면 한 명밖에 없는데. 누구? 우리 형수님이요. 진짜 어여쁘고 고우신데 형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는 그 시름이 너무나 기쁘셔서 말도 건네지 못한답니다. 송반은 그날 밤부터 그 여인의 참으로 고운 모습이 계속 떠올라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25살 깡총각의 가슴에 불을 지르나요? 그 시가 그 며느리도 그 술을 놓는 바느질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이미 그 며느리의 가슴은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속절없이 흐릅니다. 매일 밤 송반은 책장을 넘기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있었는데 문틈 사이로 봉투 하나가 쏙 들어옵니다. 송반이 놀라서 그걸 열어보니 며느리의 애틋한 글이 담겨 있습니다. 떠나보낸 서방님과 너무나 닮은 그대가 매일 밤 떠올라 잠을 청하지 못하니 저를 꼭 한번 찾아와 주시기를.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송반의 혈기왕성 88 청춘에 온몸도 불타고 있었는데 불쏘시개 하나가 훅 들어와버린 겁니다. 송반은 착합니다. 고등 성품입니다. 이거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글을 보낼 때 그 여인은 얼마나 민망했을고 자존심을 다 버리고 보냈을 터. 괴롭습니다. 또 그렇게 며칠이 흐릅니다. 꽃피는 춘삼월이라 하지만 아직 계곡물은 차디찹니다. 그 계곡물에 송반은 풍덩풍덩 뛰어듭니다. 거의 매일을 이미 터져버린 몸뚱이를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유대감 어른이 송반을 찾습니다. 자네가 여기 온 지도 수개월이 지났네 그려.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네.
자네가 오고 나서부터는 아들 잃고 씨름하던 그 병이 신통하리만큼 다 나았네 그려. 이제부터 자네가 진짜 내 아들이 되어주게나. 여기 둘째 놈하고 똑같이 나눈 집문서 땅문서네. 그러니까 세상 천지 혼자인 송반도 기꺼이 그리 하겠노라. 약조합니다. 그 시각 며느리는 입맛도 없고 아예 식사도 못하고 드러누워 있습니다. 은실이 걱정 어린 눈빛으로 말합니다. 마님 좀 드셔야지요. 그래야 또 뭐 들이댈 힘도 나고. 아이고 참. 자, 그리고 그날 밤에 또 송빈의 처소에 문틈 사이로 봉투 하나가 쑥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불이 나게 달려나갑니다. 그 밖에 은실이 서 있습니다. 자꾸 어찌하여 이런단 말이냐. 아휴, 그냥 읽어나 보셔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 심각해요, 심각해. 오늘 밤 안으로 찾아오시지 않으시면 죽어버리신답니다. 그냥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뭐라? 송반이 황급히 편지를 열어봅니다. 아, 과연 그 안에는 영영 이 세상과 작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아, 난감합니다. 그런데 어찌합니까? 목숨을 끊겠다는데. 알았으니 내고 찾아간다고 전하여라. 잠시 뒤 의관을 챙겨 입은 송반은 깐 채로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각 하필 그날따라 유대감이 거하게 막걸리 한잔 마시고 달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쪽문을 지나는 새아들을 발견합니다. 이 늦은 시각에 새아들이 어찌 저리로 가는가? 저쪽은 며느리가 거처하는 곳인데. 순간 정신이 번쩍 듭니다. 유대감이 이놈이 설마 며느리와. 그리고는 방으로 달려 들어가서 장검을 빼어들고 옵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쫓아갑니다. 네,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새아들로 삼았구만. 이놈이 이런 놈일 줄이야. 속으로 중얼대며 실성한테 달려갑니다. 아휴, 무슨 사나이 나겠는데 이거. 그렇게 달려가서는 며느리 방문 앞에 멈춰섭니다. 방 안에서 며느리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는 송빈에게 안겨서는 저를 품어주시라 말합니다. 이 순간 눈이 확 뒤집힙니다. 유대감이 그냥 장검을 베어들고는 이런 첫 죽이. 아, 이 순간 송반의 단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부인의 그 피 끓는 마음, 억장이 무너지는 그 외로움 다 압니다. 평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도 다 압니다. 하지만 이 선을 넘어버린다면 부인이 간직한 그 돌아가신 낭군에 대한 소중하고 행복했던 꿈들 또한 허망하게 사라집니다. 그러니 삶을 끝내려는 그 마음 또한 접으십시오. 부인의 아름다운 절개가 세상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송반이 그렇게 달래고 설득시킵니다. 밖에 있던 유대감은 잠시나마 그 새아들을 오해한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집니다. 잠시 후 송반이 문을 열고 나와서 돌아갑니다. 비틀거리며 그 여인의 향기에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그리고 그 여인의 애처로운 속삭임이 또 얼마나 요동치는 심장을 부여잡았을까요? 하지만 참고 또 참아서 결국 이겨내었습니다. 그 길로 송반은 캄캄하고 차디찬 계곡물로 달려가서 온몸을 그냥 붕둥 빠뜨립니다. 그제서야 그 시뻘겋게 달구어진 모든 것이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유대감은 그 모든 것을 담담히 지켜봅니다. 자, 이렇게 격동의 밤이 지나고 다음날이 밝았습니다. 송반이 문안 인사를 드리러 유대감을 찾습니다. 그런데 유대감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자네는 진정 나의 새아들이 맞는가? 나와의 약조를 잊었는가? 이에 송반이 어찌할지 모릅니다. 어찌하여 아버님이 이러시는지 소장의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인가 지금? 다시 한번 묻겠다. 나의 새아들이 맞는가? 네, 이미 벌써 그렇게 약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며느리를 저리 두는가? 자식과 며느리가 어찌 남남처럼 그리 지내는가 말일세. 무슨 말씀이신지. 둘이 부부가 되어 산다면 진짜 아들로 여기겠네. 그 전에는 절대 내 아들이 아닐세. 자, 그 후로 그 99칸 대저택에서 송반 자신을 꼭 빼닮은 잘생긴 옥동자와
그의 부인처럼 어여쁜 공주님을 낳아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살았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아봅시다. 엄청 큰 복이 들어오겠죠? 감사합니다.